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 사람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선거가 끝나도 별로 변화도 없고 오히려 야당이 이기면서 약간 퇴보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럼 실망이 클 거잖아요. 그럼 매도 물량이 증가할 수 있어요. 집값이 오를 때도 똑같아요. 전 정부에서 규제책이 엄청 나왔죠. 그 규제책에 대한 기대감은 누가 가졌을까요? 무주택자분들이. 그때는 여당이 압승을 했어요. 집값이 빠질 거라고 너무 기대했어. 근데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실망이 더 크죠.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오히려 집을 엄청 샀다고요. 높은 가격에. 실망감이 크면서 집값을 더 끌어올렸어요. 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실망감이 커지면서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4월 15일 슈퍼패스 투자 기초 실전 강의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강의의 퀄리티부터 구성까지 신청 안 할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강의입니다. 제2의 주도주를 찾고 싶은 분이라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저는 부채 비율이 높으면 오히려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매물이 나오나? 이런 아니요. 생각인데 그게 아니네. 버티네 오히려. 버티죠. 버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이 나오는 게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강남에 한 채 들고 있는데 강남을 팔아서 이동해서 그 돈으로 내가 쓰거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 수 있다. 그러면 한국의 자산시장에 큰 판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집을 팔아서요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 폭등하겠네요.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주식시장 너무 좋게 봐야죠. 그래요? 네. 오. 네.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네네. 오늘 흥미진진합니다. 잠깐만. 부동산 얘기 들어왔다가 우리 주식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애널리스트 할 때. 네. 대표님 제가 오래 했잖아. 엄청 오래 하셨죠. 그래서 제가 뭐. 네. 선배님이죠. 뉴욕에 가서 뭐 월스트리트 가서 저 비방 만나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국 주식 팔러 다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맨날 그랬어요. 한국 주식 싸다. 디스카운트 됐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항상 뭐라는 줄 아세요? 왜요? 너 싼 이유가 뭔지 알아? 그래서 제가 주저리 얘기하죠. 뭐 한국의 뭐 지배구조, 뭐 남북 문제. 맞아. 아니야. 한국 사람이 주식을 안 사는데 왜 외국인이 사냐? 맨날 부동산만 이렇게 사고 있는데. 이거를 저한테 보여준다고요. 한국 주식도 안 사는 주식을 나보고 사라고? 미국은요, 그러니까 금융자산 비중이 60%, 7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그치. 미국 주식 사는 이유가 뭐예요? 주식 빠지면 정부에서 올려줄 거라고 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맞아. 왜냐하면 모든 가게가 주식으로 몰빵돼 있다고요. 연금 자산의 대부분이 리츠에 있고, 그래서 리츠 주식 빠지면 무조건 샀었어야 된다고요. 맞아. 2배 올랐다고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다고요. 외국인이 볼 때는 펀드멘탈 이런 거 안 봐요. 이걸 딱 보여주면, 야, 니네 맨날 부동산만 이렇게 사고 있는데 나보고 왜 주식을 사라고 하냐. 대박이다. 그런데 이게 변화가 일어나면 한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그러면 장난 아니야.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인 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호구냐? 니네는 안 사면서 나보고 사라고 그러는 거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런 거잖아. 그치. 니들도 싫다고 안 사는 애들 내가 니네 사정을 얼마나 안다고 내가 사겠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니들이 얼마나 안 좋으면 안 사겠냐? 이런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회사 다니는데 자기네 제품 안 쓰면서 팔는 거 똑같잖아. 그러네. 삼성전자 다니면서 LG 건조기 LG 쓰면서. 그렇지. 그 말이 돼요? 더 좋은 거 다 알고 있다, 뭐 안 좋은 거 알고 있다니까 안 사는 건데 이 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고령세대 여러분들 부동산 비중이 높으신 분들 부동산 팔라. 이때가 좋은 시점이다 오히려. 네. 팔아서 빨리 자산 확보하시고 고민하시라. 그다음부터 항상 질문이 그게 뭐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팔아서 뭐 할 그 답을 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 답을 줘야 돼요. 그게 주식을 사요? 그러니까 주식이 그 답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 그게 이현석 대표님 할 일이라고. 알겠습니다. 아니, 되게 중대한 역할이라고. 너무 중요하네요, 진짜. 중대한 역할이라고. 너무 중요하네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선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걸 해결해 줘야 돼. 그러네. 이분들. 근데 자산가들이에요. 부채 비율 보세요. 충격적이죠. 너무 낮아. 그래서 이 말은 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집값이 뭐 폭락하면 난리 난다. 아니에요. 빚으로 안 이루어졌다고. 우리나라 집이 지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너무 좋게 봐요. 이 자산의 배분 측면에서. 자산 배분 측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럼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밸류업 프로그램의 전 방향성이 기업을 쪼으면 안 돼. 그런 투자자들이 사각각하는 환경을 마련해줘야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배당을 받으면 좀 세금을 좀 이렇게 레인지를 좀 넓게 가져간다든지, 어? 그 배당 소득에 대한 감세를 비과세 조건을 좀 넓게 가져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팔아서 배당 좀 많이 살 수 있겠구나. 세금을 덜 내니까 뭐 이런 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해라. 근데 우리나라 기업 쪼갖고 야 배당해, 뭐 자사주 매입해, 그다음에 뭐 자사주 매입해서 꼭 소각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걸 자산을 팔아서 인센티브를 줘서 이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줘라.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자산가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더 숫자가 많아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1,500만 명 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1,500만 명이 100만 원을 사다가 500만 원을 사게 해줘야 된다고. 그렇지. 그러면 시장은 완전 달라져요. 그게 출발점이다. 네. 네. 약간 소름 돋았어요. 아, 그렇구나. 와. 제가 이제 주식시장을 분석하면, 이제 뭐 경기가 어떻게 되고,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되고, 뭐, 물론 그 중요하죠. 안 중요한 거 아니죠. 그런데 진짜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 한국 주식 안 된다고요. 그러네요. 이 돈이 지금 얼마나 여기 묶여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60세 이상 분들이 아파트를 잘 엑시트하고 나오느냐를 잘 보세요. 이게 만약에 잘 이제 통계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면 한국 주식은 무조건 됩니다. 그 돈 가지고 사실은 할 게 없죠. 근데 제가 이제 혹시라도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그 돈 가지고 미국 주식 하러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마련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돈이 일로 흘러갈 수 있게 이게 물줄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미국 주식 가는 거 아닌가 맞아요. 걱정스럽기도 맞아요. 하네요. 그래서 좀 더 파격적인 그런 뭐 이렇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내가 자산을 투자하는 건 결국엔 내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한 다음에 그 독립한 후에 5년 동안의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독립한 이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을 들어간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뭐 5년이라든지 10년간의 그때 자산 시장의 변화. 그때가 평생의 나의 자산의 투자를 결정합니다. 근데 이 65세 이상 70세 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기속적으로 상승할 때의 그 기간을 거쳐왔어요. 1980년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사랑이 엄청 커요. 오르는 거죠. 불패. 그래서 계속 돈만 생기면 부동산만 사왔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변화가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스무스하게 일으키지 않으면 나중에 일본처럼 엄청나게 충격이 클 수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네네네.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다고. 그래서 소프트 랜딩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요. 근데 반대로 이 주체가 계속 이루어지려면 40, 50대가 계속 받아줘야 돼요. 근데 40, 50대는 부동산에 대해서 나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서브프라임이라.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꾸리고 집을 필요할 때 가격이 폭락하고 전 세계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걸 따라서 나쁜 경험을 갖고 있어.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30, 40대는 더 심해. 자산의 경험이. 그래서 이 과정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미국은 60세 이상이 1980년대 부동산이 주식이 바닥 찍고 계속 올라오는 경험했다. 오일 쇼크 이후로. 주식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코인도 설명이 돼. 코인은 지금 20, 30대가 좋은 경험을 갖았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계속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좋은 경험이니까. 그렇죠. 계속 관심 있고 살 거예요. 이 경험이 너무 중요해 보여요. 그러네요.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쵸. 어떤 시장에 들어왔을 때. 그렇죠. 펀드 매니저들 보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강세장이었잖아요. 그럼 계속 찔러요. 계속 사. 맞아. 약세장이었으면 계속 팔아. 맞아. 계속 보수적으로 안 돼.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설주로 돈 번 사람은 맨날 건설 미련 못 버려. 그렇죠. 건설주 맨날 보고 있어. 다 죽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깨는 게 중요한데 그걸 못 깨면 충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고령 세대의 부동산을 소프트 랜딩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되게 필요하다. 그러네요. 그냥 가면 이제 충격이 오는.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좀 사라지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더 빠질 수 있다는 어떻게든 여기서 이제 매물이 나오고 이 돈들이
욜로 가지 않고 욜로 이렇게 국내 주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진짜 선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주식시장도 좋고 정부도 좋은 게 뭐냐면 부동산에서는 세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해서 뭐 배당이라든지 그쵸, 이렇게 맞아요. 또 회전이 되면 거래세는 좋잖아요. 아까 뭐 거래 거의 안 되던데 뭐.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세금 못 걷는데 뭐.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시장의 변화도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오늘 거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자산시장 전체를. 다 연결돼 있네요. 그럼요, 정말. 네. 그럼요. 그건 그런데 이번 주에 총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선 결과를 보셨겠지만 총선 이후에 부동산 정책이 좀 변화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이 흥미로운 게 주식시장하고 연결된 게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기 때문이에요. 아, 네, 네. 그러니까 투자화돼 있는 시장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피드백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피드백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뭐냐면 기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선거라든지 부동산 정책에 가장 기대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의 주체는 움직이는 주체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부동산 정책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 네, 공급자예요, 수요자예요? 수요자? 공급자? 아니 지금 이 정부의 기조를 볼 때, 이 기조를 볼 때. 네, 네. 막 규제 완화해주고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그러면 누가 더 기대하고 있냐고요? 매수자? 매도자? 그렇죠. 공급자가 집값 더 오를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죠. 네네네. 근데 총선을 보고 실제로 총선 끝난 다음에도 큰 변화가 없다면 누가 실망이 클까요? 네네.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망이 커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꾸 주식 비교해 보시는 분들 많으니까 매수 호가는 별로 없고 매도 호가는 많은데 이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지. 좀 올라갈 수 얘네들이 살 수 있는 기대를. 근데 없어. 그러면 얘네들이 가격을 낮출 거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죠. 그 삼성전자 실적이 좋다는 게 다 퍼졌어요. 실적 발표 전에. 그러면 그 전에 주식을 샀을 거 아니에요. 샀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제 아니 샀던 사람도 있고 그걸로 해서 샀어요. 주식을. 이 사람은 어쨌든 이제는 공급자예요. 그러면 그 실적이 나오기를 기대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지고 있었던 가지고 있는 사람만 기대해요. 없는 사람이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오길 바랄 일은 없어요. 맞아.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 실망은 누가 큽니까? 안 나오면 잘 안 나오면. 아니 잘 안 나오는 게 실제로 나오면 네네. 변화가 없어. 그러면 누가 실망이 커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래서 팔아서 실제로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빠지는 이유예요. 세론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없고 파는 사람만 생기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피드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 똑같아요. 그죠? 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 사람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선거가 끝나도 별로 변화도 없고 오히려 야당이 이기면서 약간 퇴보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럼 실망이 클 거잖아요. 그럼 매도 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이거는 집값이 오를 때도 똑같아요. 집값이 오를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오를 때 전 정부에서 규제책이 엄청 나왔죠. 그 규제책에 대한 기대감은 누가 가졌을까요? 매수자들. 그렇죠. 무주택자분들이. 규제를 해줘야지 가격 빠져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때는 여당이 압승을 했어요. 집값이 빠질 거라고 너무 기대했어. 와, 이제 국회도. 근데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실망이 더 크죠.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오히려 집을 엄청 샀다고요. 높은 가격에. 그래서 오히려 실망감이 크면서 집값을 더 끌어올렸어요. 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실망감이 커지면서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제가 오늘 그 대표님하고 얘기하면서 느끼는 점은 1년 동안 이게 내공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되게 엄청나주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얘기냐면은 굉장히 종합적으로 분석하시네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 지표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의 심리나 이런 것까지 그냥 전반적으로 그죠? 그렇죠. 결국은 이런 게 가격이 다 연결돼 있고 사람이 하는 거고 주식이랑도 연결돼 있고 뭐 외국인 투자자 이런 게 다 연결돼 있다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 얘기할 때 투자화돼 있는 시장을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결국엔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이걸 누가 더 기대하고 있느냐가 핵심인 거고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를 쉽게 말해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요. 아, 그건 뭐냐면 네. 둘 다 기대하지 않은 게 나왔을 때. 그러면 둘 다 움직여요. 그게 대표적으로 코로나였고, 그리고 엄청나게 낮은 저금리였고, 그런 게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랬더니 둘 다 동시에 움직여버려. 그러니까 폭등과 폭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건 대응해야죠. 빠르게. 근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대응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그런 과정이 다 숫자로 표현돼요. 제가 오늘 막 시간이 5시간 있으면 그걸 다 증명해 드릴 텐데, 네, 네.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다 숫자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보여주는 거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그죠? 맞아요. 그 총선도 그렇고, 오늘 이제 금통위가 있었는데, 금통위에서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김창룡 총재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금리를 안 내릴 것 같은데, 오늘 금리가 많이 빠져요, 채권 금리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창룡 총재님이 연준이 옛날에는 연준이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좀 덜 중요해졌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탈동조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시장의 판단은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더라도 우리 먼저 내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가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별로 안 좋으니. 그럼 이제 금리에 대한 전망인 건데, 우리나라도 결국은 금리에 대한 전망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네. 지금 이제 오늘 뭐 빠졌다고 해서 계속 빠진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금리, 부동산 이걸 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과정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금리 인하가 수요 증가를 일으켜야 집값이 오르죠. 그러네. 그 중간 단계가 있네요. 이 중간이 꼭 필요해요. 근데 우리 이걸 빼놓고 얘기한다고. 금리 인하되면 집값이 오를 겁니다. 천만의 말씀. 금리가 인하돼도 주택 수요가 못 오르면 어떻게 집값이 오릅니까? 근데 아니 제가 잠깐 뭐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도 막 FOMC를 실시에 봐요. 되게 웃기죠.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FOMC를 회의를 보는 사람들의 이유는 그 다음날 뭔가를 매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경우가 많잖아. 근데 부동산은 아니잖아. 맞습니다. 부동산은 관계가 없잖아요. 물론 영향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 그냥 그 컨텐츠 장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은요, 말씀하신 핵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액션 해야 돼요. 액션 해야죠. 그러니까 왜냐면 유동 거래가 되니까 그날. 그렇지, 유동성이 있는 자산이니까. 근데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주택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그러면 금리 오르면 주택 수요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연결 과정을 꼭 고민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주택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인하폭이 크던지, 깜짝 놀라게. 네.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상치 못한 인하였든지, 이 두 과정이 저는 예측하기 어렵다. 확률이 낮다. 그래서 향후로 금리에 따라서 주택 수요가 올라가기는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영향도가 결국에는 그 일종의 민감도라든지 인과관계가 과거보다도 좀 느슨해졌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 집값이 많이 빠지는데요.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에서 3%로 빠져요. 금리가 빠졌는데도 집값이 빠져요. 왜요? 금리가 빠져도 집을 안 사니까. 당연하다. 그러니까 부식과 부동산의 이건 또 차이점이에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 쉽게 거래가 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꼭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네. 즉 이건 유효수요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유효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변화가 빠른 거죠. 바로 살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금리가 떨어지는데 나 돈 없는데 어떻게 사요?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집은 사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는 아니신 것 같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이제 지금 무주택자하고 그 집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으신지 이런 것도 좀 집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주식이랑 좀 달라서 집은 어쨌든 사용 가치가 뚜렷하게 있는 거고
가격, 뭐 한정없이 빠질 수는 없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중요한데 집은 사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가치 투자가 가능해요. 가치 투자. 네, 그러니까 전 가치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쓰잖아요. 네. 근데 전 주식의 가치가 좀 더 비관적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전 주식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GS건설이 10년 전에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2만 원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종합주가 지수는 4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계속 빠질 수 있다고요. 빠질 수 있다. 근데 부동산은 절대 계속 빠지지 않아요. 빠지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빠지면 여기에 근접하잖아요. 이 밑으로는 빠질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빠지면 무조건 사야 돼요. 투자로나 네. 내 집이나. 이게 좀 갑자기 이제 태세 전환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계속 부동산 엄청 안 좋은 얘기가 무조건 사야 된다, 갑자기. 근데 이 여기서 이제 핵심은 가격인 거죠? 가격. 그렇죠. 가격에 대한 판단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빠진다고 해서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빠지면 사자. 근데 지금 시점이 그게 오고 있는데 아직은 제 전망이 아닌데. 오고 있는데 그러면 살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자꾸 부동산 가격 빠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야 부정적이다 너. 비관론자다. 아닙니다. 세상에요.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긍정적인 거는요. 변화를 인정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거예요. 계속 가격이 오른다고 이런 게 제일 부정적이죠. 그렇지. 아니 그럼 언제 삽니까? 집은? 이 사람들이 제일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집값 계속 오른다는 사람들. 빠지면 오르고 오르면 빠지고요. 그래야 기회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긍정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가 집값이 빠진다고 하니까 집 살 준비를 해야죠. 그럼 언제 사야 되느냐? 그렇죠. 정확한 조건은 집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 그때는 반드시 온다. 이것만 보여드리면 네. 이게 우리나라 집값이 2013년도에 바닥이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집값은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하락률이 줄어든 거지 절대 가격은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반등하죠. 네. 그 뒤로 거래량이 계속 오르죠. 여기는 예를 들어서 가격이 계속 빠졌지만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연도별로 봤지 월별로 보면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그런 관점이 2013년도가 바닥이었어요. 이때 사도 늦지 않았어요. 2014년도에 사도 늦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런 시점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향후로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걸 꼭 보시고 그때 내 집 마련하시고 그때 또 부동산으로 투자하시고 그럼 된다. 의외로 부동산 투자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쉬워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좀 아까 얘기하실 때 그 주식은 가치가 없다고 하셨지만 이제 내재 가치. 있죠. 내재 가치. 제가 좀 과장해서 내재 가치가 과장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용 가치가 없다. 사용 가치는 없습니다. 사용 가치 얘기예요. 주식 가지고 뭐 사먹을 거야 뭐 안 되죠. 안 되지만 돼. 그래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이 회사가 버는 가치는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용 가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주식에 비해서 훨씬 더 락바툼이라고 해야 되나? 확실한 바닥을 받쳐줄 수 있는 건 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 되면 이 기준을 놓고 여러분이 부동산도 사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준비도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처음이죠. 저희 채널에 처음이고 과거에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참 만나 뵙고 너무 인사이트 넘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대표님이 지금 이제 운영하시는 게 있다고 저희는 들었거든요. 아니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데 그래서 요거 한번 제가 좋아하는 문구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 김영현 작가님의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에 나오는 겨울 들판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그냥 시간 드릴게 좀 약간 분위기 잡고 한번 읽어주세요. 도시에서 온 놈들은 겨울 들판을 보면 모두 죽어 있다고 그럴 거야. 하긴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으니 그렇기도 하겠지. 하지만 농사꾼들은 그걸 죽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저 쉬고 있을 뿐이라고 여기는 거지. 적당한 햇빛과 온도만 주어지면 그 죽어 빠져 있는 듯한 땅에서 온갖 식물들이 함성처럼 솟아나온다 이 말이네.
저는 자산 시장을 보실 때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여러분들이 겨울 들판을 보시는 것처럼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변화를 읽으실 수 있는. 아. 그런데 여기서 도시에서 온 놈들은 변화를 못 봅니다. 죽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농사꾼들만이 변화를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시장에 참여하면 농사꾼이 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도시에서 온 놈하고 농사꾼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아는 거죠. 저렇게 될 거라는 거. 그렇죠. 그 아는 거는 어디에 드냐면 관심과 경험이에요. 아.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으시다면 경험을 배우실 수 있고 그리고 관심은 계속 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데 거래량 증가할 때 사세요. 그러면 그냥 그럼 내년? 내후년? 그럼 그동안 그냥 계속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이건 관심이 아니죠. 그건 도시에서 온 놈들일 뿐이에요. 도시에서 온 놈들이 갑자기 와서 보면 뭘 느낍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산시장을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일생의 집을요 세네 번밖에 많이 사도 세네 번밖에 사지 않아요. 그러면 세네 번 살 때 그때만 보실 겁니까? 아니요.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리고 계속적인 사실은 우리 HS 아카데미에서 그걸 하시는 것처럼 맞아요. 공부도 그래서 필요한 거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 갖고 공부하시라. 그래서 제가 광수의 목적방 네이버 프리미엄 열어갖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열어갖고 계속 글도 올리고 제가 보고서도 제공해주고.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을 갖고 저만큼 레포트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 진짜요? 그 정도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아예 보고서가 아예 없어요. 보고서가 없다. 그냥 놔둔. 아예 보고서가 네. 없다. 네. 네. 아예 이렇게 쓰는 보고서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라. 그래서 이 안에서 보시면서 농사꾼 되실 수 있다. 농사꾼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면 변화를 읽으실 수 있다. 제가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까 도시에서 온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을 봐도 그 흐름이나 시세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지식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자산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 맞추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광수 대표님의 이야기, 시원시원한 이야기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이 얘기를 더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